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92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으신 어머니 이금례.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지만 저 박순덕은 그저 멍하니 영정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안아드리지 못했던 어머니, 평생 원망하며 살았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이제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남편 문경원이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여보, 괜찮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장례식 이틀째 되던 날 아들 문민철이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유품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민철은 의사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할머니 장례식을 위해 병원 당직까지 바꿔가며 달려와 준 효자입니다. 하지만 민철은 몰랐습니다. 외할머니와 저 사이에 어떤 깊은 골이 있었는지.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어머니가 살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옷장, 오래된 이불, 그리고 먼지가 쌓인 서랍장. 어머니는 평생 이 좁은 방에서 혼자 사셨습니다. 저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손수건, 돋보기, 묵주, 그리고 오래된 사진들. 그때였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헝겊 보자기에 쌓인 작은 상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1968년. 지금으로부터 50년도 더 된 옛날 통장이었습니다. 통장 표지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참비 120만 원, 순덕이 수술비. 저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참비. 그 단어를 본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던 소리. 이금례가 돈 받고 팔려갔다더라. 그것도 정신 나간 사람한테. 참 딱한 일이야. 그 어린 것을 두고 저는 7살 때 어머니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는 것을 봤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팔려가는 것을 봤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제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를 버리고 가시는지, 왜 돈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가시는지, 그 원망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가슴 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손에 들린 이 통장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순덕이 수술비. 저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1968년 3월 20일. 입금 내역 120만 원.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3월 21일. 출금 내역 120만 원 서울대학교 병원. 저는 손이 떨려서 통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비라니. 제가 수술을 받았다니. 하지만 저는 7살 때 큰 병을 앓았던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 문경원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제가 7살 때 수술을 받은 적이 있나요? 문경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장모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 당신이 어릴 때 심장이 안 좋아서 큰 수술을 받았다고. 그래서 평생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지.
심장 수술. 그 말을 듣는 순간 희미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하얀 천장, 차가운 병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고 울고 계시던 어머니의 모습. 순덕아, 엄마가 꼭 살려줄게. 저는 그 통장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1968년 당시 120만 원이라는 돈은 상상할 수 없는 거금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평생 모아도 모으기 힘든 돈. 어머니는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하신 걸까요? 그리고 왜 제게 한 번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 걸까요? 저는 상자를 더 뒤져봤습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병원 진단서, 1968년 3월 15일자, 환자명 박순덕 만 7세, 진단명 급성 심장판막증, 수술 필요 여부 긴급 수술 필요, 예상 비용 120만 원. 저는 그 진단서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문경원이 놀라 저를 부축했습니다. 여보, 괜찮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과 진단서를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문경원은 그것들을 본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살리기 위해 그랬던 건가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수많은 기억의 파편들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안고 울던 모습, 마을 사람들에게 무릎 꿇고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하던 모습, 그리고 결국 낯선 남자를 따라 떠나시던 그날. 순덕아, 엄마를 미워하지 마라. 엄마는, 어머니는 그때 무슨 말을 하려 하셨던 걸까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싫어. 엄마 가지 마.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고 떠나셨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어머니를 평생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선생님이 되었지만 단 한 번도 어머니를 진심으로 용서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도 저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철이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엄마 보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빠서 못 가겠다. 그게 제가 어머니께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지금 손에 들린 이 통장을 보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어머니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거였다면, 저는 어머니께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상자 안에는 아직 하나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봉인된 편지 한 통, 겉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덕이에게 엄마가 떠난 후에 읽어주세요. 저는 그 편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평생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남편 문경원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장례식장 밖에서는 조문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방 안에서 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엄마, 저는 이제야 알아버렸습니다. 제가 평생 원망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저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떠나셨고 저는 단 한 번도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통장을 꽉 쥔 제 손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50년 전 어머니가 받았던 그 120만 원. 그것은 저를 살리기 위한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대가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어머니가 정말로 무슨 일을 겪으셨는지, 그 12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그리고 왜 평생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는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뜯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를 읽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것을. 저 박순덕은 올해 70입니다.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로 살다가 5년 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지금은 남편 문경원과 단둘이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문경원은 저보다 5살 많은 75입니다. 퇴직한 공무원으로 성격이 온화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45년이 되었습니다. 긴 세월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제가 어머니에게 품고 있던 감정에 대해서는. 남편은 가끔 말했습니다. 여보, 장모님도 이제 나이가 많으신데 좀 더 자주 찾아뵙는 게 어떻겠소? 하지만 저는 늘 핑계를 댔습니다. 바빠서요. 다음에 갈게요.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부부는 서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선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문민철은 45입니다. 서울의 큰 병원에서 심장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민철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의대에 들어가고 전문의가 되고 지금은 병원에서도 인정받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민철에게 외할머니와의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 민철이 어릴 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우리는 할머니 댁에 자주 안 가요? 친구들은 다 할머니 댁 간다는데. 저는 그때 뭐라고 대답했던가요? 할머니가 멀리 사셔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차로 1시간도 안 걸리는 곳에 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보면 어린 시절의 상처가 다시 아파왔기 때문입니다. 민철은 자라면서 외할머니와 거의 교류가 없었습니다. 명절 때나 잠깐 들르는 정도였고 그마저도 저는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어머니는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어머니 이금내는 작년까지만 해도 혼자 생활하셨습니다. 90을 넘긴 나이에도 당신 손으로 밥을 지어 드시고 빨래를 하시고 작은 텃밭을 가꾸셨습니다. 저는 가끔 남편과 함께 어머니 댁에 들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많아야 2달에 한 번 정도. 그것도 의무감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면 늘 조심스러워 하셨습니다. 순덕아,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몸은 괜찮고? 네, 괜찮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모녀 사이인데도 남보다 어색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셨고, 저 역시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남편 문경원은 그런 분위기를 풀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아, 그냥 늙은이가 뭐 별일 있겠어요. 그저 이렇게 살고 있지요.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당신의 아픔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가 답답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시는지, 왜 그냥 참고 사시는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편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과거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셔서 저 역시 묻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작년 가을 어머니가 넘어지셨습니다. 혼자 사시던 집 마당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치셨던 겁니다. 이웃 할머니가 발견해서 119에 신고했고 저는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달려갔을 때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약하게 웃으셨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다치셨는데 저에게 미안하다고 그날 의사가 말했습니다. 골절이 심합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앞으로 혼자 생활하시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남편 문경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는 게 어떻겠소?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를 우리 집에 매일 얼굴을 보며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죠. 그렇게 어머니는 우리 집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 식사를 챙기고 약을 드리고 말벗이 되어 드렸습니다. 저는 핑계를 대며 피했습니다. 동창회 모임이 있어서요. 오늘은 병원 검진 날이에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작은 방에 조용히 계시면서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가끔 제가 방문을 열면 어머니는 깜짝 놀라신 듯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마치 제가 들어오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처럼. 순덕아, 내가 바쁜데 신경 쓰지 마라. 나는 괜찮으니까.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지만 정말 괜찮으셨을까요? 딸의 집에 살면서도 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어머니가 정말 괜찮으셨을까요? 2달 전 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밥을 드시지 못하시고 기운이 없으셨습니다. 아들 민철이 검사를 해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상태가 좋지 않아요. 각오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각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신다는 것이 민철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하세요. 들어가 보시겠어요? 하지만 저는 차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돌아섰습니다. 내일 들어갈게. 하지만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남편 문경원이 새벽에 저를 깨웠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저는 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편안한 얼굴로 마치 잠든 것처럼.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히. 그날 새벽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어머니께 물어볼 수도 대답을 들을 수도 없다는 것을. 왜 그날 저를 두고 떠나셨는지, 왜 평생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지, 왜 저를 그렇게 조심스럽게 대하셨는지,
이제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통장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지금 제 손에는 50년 전 어머니의 비밀이 담긴 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뜯지 못한 편지가 있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70살의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지친 눈빛. 이것이 제 인생입니다. 7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어머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딸. 교사로서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의 어머니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던 사람. 저는 통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1968년 3월 20일. 입금 120만 원. 그날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7살 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파는 어머니의 심정이. 저는 이제야 알고 싶습니다. 진실을. 저는 통장을 손에 쥔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 문경원이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습니다. 여보, 일단 진정하시오.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기억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1968년. 저는 7살이었습니다. 경상북도 작은 산골 마을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6.25 전쟁 때 전사하셨다고. 그래서 어머니는 홀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정말 가난했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 밭일을 해주고 품앗이로 돈을 벌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해도 겨우 쌀 한 대를 살 수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가 불쌍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웠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저를 놀렸습니다. 야, 순덕이는 아빠도 없대. 순덕이 엄마는 남의 집 일만 한대.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순덕이네는 진짜 가난하대. 저는 울면서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순덕아, 미안하구나. 엄마가 무능해서. 하지만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너 공부 꼭 시켜줄게. 어머니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일을 해서 굳은 살이 박힌 손. 그 손으로 저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1968년 3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갑자기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여기가 아파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 제 이마를 만져보셨습니다. 순덕아, 열이 많구나.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의원 선생님 모셔올게. 마을 의원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선생님은 제 심장 소리를 듣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금례 씨, 이건 마을에서 볼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당장 큰 병원에 가봐야 합니다. 큰 병원이요? 서울 큰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아이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제 기억은 흐릿합니다. 어머니가 저를 업고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갔던 것. 하얀 벽에 큰 건물, 차가운 침대, 무서운 기계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수술이요? 네, 급히 해야 합니다. 비용은 12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20만 원.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120만 원이요? 선생님, 그게 대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압니다. 하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아이가 위험합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제 침대 옆에 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를 떨면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 울지 마요.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시고 억지로 웃으셨습니다. 안 울어. 엄마 안 울어. 순덕아, 엄마가 꼭 너 살려줄게. 약속한다. 그 약속이 어떤 의미였는지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어머니는 미친 듯이 돌아다니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다녔습니다. 아주머니,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순덕이가 죽습니다. 어머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금예 씨,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120만 원이 어디 작은 돈입니까?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제발 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는 10집이 넘게 다니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마을 이장님도 교회 목사님도 친척들도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집에 돌아와 마루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하느님, 제발, 제발 우리 순덕이만은 살려주세요. 제 목숨을 가져가시더라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서웠습니다. 어머니가 무너지는 것이, 세상에서 유일한 보호자인 어머니가 이렇게 약해지는 것이. 며칠 후 낯선 남자가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마을 중매쟁이 할머니와 함께. 이금예 씨, 이분이 김대식 씨라고 하는데 조건이 괜찮습니다. 어머니는 그 남자를 보셨습니다. 남자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초점이 없었고 말을 더듬었고 행동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중매쟁이 할머니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전쟁 때 머리를 다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이고 집안도 괜찮아요. 지참비로 12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120만 원.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어머니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네, 현찰로 준다고 합니다. 이금예 씨, 이런 기회 다시 없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셨습니다. 저는 그때 어머니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슬픈, 너무나 괴로운, 하지만 동시에 결연한 눈빛.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매쟁이 할머니가 기뻐했습니다. 아이고, 잘 생각하셨어요. 내일 당장 혼례 준비를. 하지만 어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돈을 먼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순덕이 수술부터 시켜주십시오. 그 후에 혼례를 올리겠습니다. 남자 김대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김대식이 120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커다란 봉투에 담긴 돈. 어머니는 그 돈을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가셨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순덕아, 괜찮아. 금방 끝나. 엄마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다행히 잘 되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침대 옆에 앉아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순덕아, 살았구나. 우리 순덕이 살았어. 하지만 저는 그때 물었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는 누구예요? 왜 우리 집에 왔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우리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어머니의 혼례식이 있었습니다. 아니, 혼례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간단한 의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하얀 저고리를 입으셨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으신 맨얼굴로 저는 그날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가지 마. 엄마, 나랑 같이 살아. 어머니는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순덕아, 엄마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왜요? 엄마가 왜 미안해요? 저 사람이 싫어요. 저 아저씨 싫다고요. 저는 김대식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저를 보았습니다. 순덕아, 나쁜 아저씨 아니다. 너 좋아 잘해줄게.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싫어요. 엄마를 데려가지 마세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 불쌍하네. 어미가 돈 받고 팔려가는데 이금리도 참 딱하긴 하지. 어쩔 수 없었겠지. 어머니는 저를 떼어놓고 떠나셨습니다. 그날 어머니의 뒷모습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마치 죄인처럼 걸어가시던 모습, 저는 그날 밤 할머니 댁에 맡겨졌습니다. 할머니는 어머니의 친정어머니, 제 외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도 가난했지만 저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순덕아, 내 엄마를 원망하지 마라. 내 엄마는 너를 살리려고 그런 거야.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7살 아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왜 엄마가 저를 두고 다른 남자에게 갔는지, 왜 돈 때문에 저를 버렸는지, 저는 그날부터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할머니 댁에서 자라면서도, 학교에 다니면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그 원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저를 보러 오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손에 뭔가를 들고 오셔서 저를 보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순덕아, 잘 지내고 있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무시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미안하다고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왜 미안한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저를 버렸는지도, 왜 그 사람에게 갔는지도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원망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범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외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문경원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김대식과 함께 어머니는 낡은 한복을 입고 계셨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겨우 40대 후반이셨는데 60대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순덕아, 예쁘다. 정말 예쁘다.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결혼식 내내 저는 어머니를 피했습니다. 하객들에게 소개하는 것도 부끄러웠습니다. 저분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결혼 후에도 저는
어머니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아들 민철을 낳고 교사로 일하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어머니를 찾아갈 시간이 없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어머니를 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어머니를 볼 때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떠나셨습니다. 저는 지금 소파에 앉아 이 모든 기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남편 문경원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이제 진실을 찾아봅시다. 어머님이 정말로 무엇을 하셨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야 합니다. 진실을. 어머니가 정말로 저를 버린 것인지, 아니면 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인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통장과 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 문경원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소? 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식탁에 앉아 다시 한번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50년도 더 된 낡은 통장.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하지만 어머니의 손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지참비 120만 원. 순덕이 수술비. 문경원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뭘 할 계획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가볼까 해요. 1968년 제가 수술받았던 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말이요? 네, 혹시 기록이 남아있을지 모르니까요. 문경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같이 갑시다. 내가 도와줄게요. 우리는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찾는 곳이었습니다. 병원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낯익은 느낌도 있었습니다. 저는 원무과로 갔습니다. 젊은 직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 1968년에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요. 혹시 그때 기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직원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968년이요? 지금으로부터 57년 전인데 기록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발 좀 찾아주세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저의 간절한 표정을 본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분 성함과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순덕입니다. 1961년 5월 3일생입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열심히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 직원이 말했습니다. 찾았습니다. 오래된 기록이라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되어 있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0분쯤 지나서 직원이 복사본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받았습니다. 환자명 박순덕 만 7세. 입원일 1968년 3월 17일. 퇴원일 1968년 3월 28일. 진단명 급성 심장판막증. 수술명 심장판막 치환술. 집도의 김영수 교수. 수술 비용 120만 원. 보호자 이급 내. 저는 그 기록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죽을 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저를 살리기 위해
120만 원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남편 문경원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믿으시겠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당시 집도하신 김영수 교수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김영수 교수님은 10년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지금은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혹시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돌아보니 아들 민철이 서 있었습니다. 민철아, 너 오늘 당직 아니었니? 당직은 저녁부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왜 여기 계세요? 저는 민철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통장을 발견한 것, 그리고 1968년 제가 수술받았던 기록을 찾은 것. 민철은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어릴 때 심장 수술을 받으셨다고요? 응, 나도 기억이 잘 안 났는데. 사실이었어. 민철은 서류를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김영수 교수님이요? 제가 압니다. 우리과 전설 같은 분이세요. 정말? 네, 한국심장외과의 선구자셨죠. 제 은사님도 김영수 교수님 제자세요. 민철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통화를 마치고 말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내일 오후에 시간을 내주신대요. 댁으로 찾아뵐 수 있다고 하십니다. 정말 고맙구나, 민철아. 저는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우리는 김영수 교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서울 성북동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한옥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분은 팔순이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롭고 총명해 보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철 선생 어머님이시군요. 네, 교수님. 찾아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는 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김영수 교수는 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박순덕 씨, 1968년 3월에 제가 수술했던 환자분이시군요. 네, 교수님. 기억하십니까? 김영수 교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합니다. 어떻게 잊겠습니까? 당시에도 드문 케이스였고 무엇보다 교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무엇보다 환자분 어머니가 참으로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요? 김영수 교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68년 3월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7살짜리 딸을 안고 응급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딸아이는 이미 의식이 희미했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했죠. 급히 검사를 해보니 심장 판막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죠. 수술비가 12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때 그 여인의 얼굴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김영수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동시에 결연함이 담긴 얼굴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말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마련해 오겠다고 사흘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사흘은 너무 길다고. 이틀 안에 수술해야 한다고. 그 여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이틀만 기다려달라고. 그리고 정말로 이틀 만에 돌아왔습니다. 손에 120만 원을 들고
저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김영수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복실에서 그 여인을 봤을 때 그분은 혼자 구석에 앉아서 울고 계셨습니다. 제가 다가가 말했습니다. 수술 잘 되었다고, 딸이 살았다고. 그런데 그분은 울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우시냐고, 기쁜 일 아니냐고.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을 김영수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80평생을 살아온 노 교수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제 딸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제 몸을 팔았습니다.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야 합니다. 하지만 제 딸만 살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딸만은 살아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 문경원과 아들 민철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김영수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봤지만 그분만큼 자식을 사랑한 어머니는 본 적이 없습니다. 퇴원하는 날 그분은 당신 딸을 제게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계속 봐주십시오. 저는 가지만 이 아이만은 꼭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떠났습니다. 당신 딸이 보는 앞에서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열했습니다. 50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오해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것이었습니다. 김영수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순덕 씨, 당신은 어머니의 목숨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교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교수님, 어머니는 그 후로도 저를 보러 오셨나요? 김영수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년에 한두 번씩 병원에 오셨습니다. 당신 딸의 건강 기록을 확인하러. 하지만 한 번도 직접 만나지는 않으셨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셨죠. 왜 직접 만나지 않으시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이가 저를 싫어합니다. 제가 나타나면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멀리서라도 건강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그렇게 사셨던 겁니다. 딸의 미움을 받으면서도 딸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셨던 겁니다. 저는 김영수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너무 잔인했던 건가요? 김영수 교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몰랐던 겁니다. 7살 아이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아시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는 김영수 교수의 집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남편과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더 알아봐야겠어요. 어머니가 그 50년을 어떻게 사셨는지. 민철이 말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 친구분들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친구분들? 네, 엄마 어릴 적 마을에 계셨던 분들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어린 시절 친구, 최영자, 그분이라면 뭔가 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찾았습니다. 영자 언니, 어릴 적부터 어머니와 친했던 분, 지금도 고향 마을에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영자 언니, 저 순떡이에요. 아이고, 순떡이. 그래, 장례는 잘 치렀니? 네, 언니. 언니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 언제든지 오너라. 내가 집에 있다. 감사합니다. 내일 찾아뵐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알아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김대식과 어떻게 사셨는지, 왜 평생 저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그 봉인된 편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는지, 저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 만져봤습니다. 아직 뜯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고 난 후에, 그때 이 편지를 읽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 문경원과 함께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경상북도 산골 마을. 50년 만에 다시 찾는 곳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예전에는 흙길이었는데 이제는 포장도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농가 밭은 그대로였지만 집들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보, 많이 변했소? 남편이 물었습니다. 네, 많이 변했어요. 하지만 어딘가 그때 그 느낌이 남아있네요.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최영자 언니의 집은 마을 중턱에 있었습니다. 작은 한옥이었는데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영자 언니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순덕이 왔구나. 영자 언니는 여든이었지만 여전히 정정해 보였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그래, 들어와. 차라도 한잔하자. 우리는 마루에 앉았습니다. 영자 언니가 보리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장례식 때 못 가서 미안했다. 몸이 안 좋아서. 괜찮아요, 언니. 오늘 제가 찾아온 건요. 저는 통장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영자 언니는 그것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찾았구나. 금례 언니가 그렇게 숨기려 했는데. 언니 아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영자 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담하다. 내가 그때 다 봤으니까. 그때요? 1968년 3월. 내가 아파서 죽어가던 그때 말이다. 영자 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순덕아, 너는 그때 정말 죽을 뻔했다. 내 엄마가 너를 업고 마을 의원에 갔을 때 의원 선생이 그랬어. 이건 자기가 볼 수 있는 병이 아니라고. 당장 큰 병원에 가야 한다고. 내 엄마는 그날로 너를 업고 서울로 갔지. 그리고 이틀 후에 돌아왔는데 얼굴이 죽은 사람 같았어. 내가 물었지. 무슨 일이냐고. 그때 내 엄마가 울면서 말했어. 영자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덕이가 심장병이래. 당장 수술 안 하면 죽는데. 근데 돈이 120만 원이나 든대. 나는 깜짝 놀랐지. 120만 원이라니.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너도 알지?
1968년 당시 쌀 한 가마니가 3,000원이었어. 120만 원이면 쌀 400가마니야. 보통 사람이 10년을 굶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지.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내 엄마는 미친 듯이 돌아다녔어. 마을 사람들한테 무릎 꿇고 빌었지. 나도 있는 돈 다 꺼내줬어. 5만 원. 하지만 그게 다였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빌려줬어. 마을 이장도, 부자 김신혜도, 교회 목사님도 다들 딱한 사정이긴 하지만 도와줄 수 없다고 했지. 내 엄마는 일주일 동안 밤낮 없이 돌아다녔어. 친척집도 가고, 이웃 마을도 가고. 하지만 모은 돈은 고작 20만 원. 그것도 대부분이 빚이었어. 영자 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 내 엄마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지. 나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 무슨 일이냐고. 그때 내 엄마가 말했어. 영자 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야, 나 결심했어. 나를 팔기로 했어. 나는 귀를 의심했지. 뭔 소리냐고 물었어. 내 엄마는 울면서 말했어. 중매쟁이 할머니가 말해줬대. 다음 마을에 사는 김대식이라는 남자가 지참비로 120만 원을 준다고. 그 남자는 전쟁 때 머리를 다쳐서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아무도 시집 가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돈으로라도 아내를 구하려 한다고. 나는 소리쳤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내가 미쳤냐고. 하지만 내 엄마는 이미 결심한 얼굴이었어. 영자야, 내 딸이 죽어가고 있어.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 순덕이가 죽어. 나는 뭐든지 할 거야. 내 몸을 팔든 내 영혼을 팔든 순덕이만 살 수 있다면 나는 뭐든지 하겠어. 저는 영자 언니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자 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내 엄마를 말렸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면 뭔가 길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내 엄마는 고개를 저었어. 시간이 없대. 의사가 그랬대. 일주일 안에 수술 못하면 위험하다고.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시간이 별로 없대. 나는 울면서 매달렸지. 그러지 말라고. 하지만 내 엄마는 이미 중매쟁이 할머니한테 연락했어. 그리고 다음 날 김대식이 찾아왔어. 영자 언니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사람을 봤을 때 내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 정말로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 보였거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눈빛도 이상했어. 내 엄마가 저런 사람한테 간다고 생각하니 끔찍했지. 하지만 내 엄마는 흔들리지 않았어. 김대식에게 조건을 내걸었지. 돈을 먼저 달라고. 그리고 순덕이 수술부터 시켜달라고. 그 후에 혼례를 올리겠다고. 김대식은 그러겠다고 했어. 그리고 다음 날 정말로 120만 원을 가져왔어. 큰 봉투에 담긴 돈뭉치. 내 엄마는 그 돈을 받고 나서 한참 동안 그냥 서 있었어. 돈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지. 나는 그때 알았어. 내 엄마가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순간이라는 걸.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자 언니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영자 언니도 함께 울었습니다. 순덕아, 내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돈을 받고 바로 너를 데리고 서울로 갔지. 그리고 수술을 시켰어. 수술은 잘 됐어. 너는 살아났지.
하지만 내 엄마는 약속을 지켜야 했어. 일주일 후 내 엄마의 혼례식이 있었어.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지. 근데 축하하러 온 게 아니었어. 그냥 구경하러 온 거지. 사람들은 수군거렸어. 돈 받고 팔려간다고. 불쌍하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영자 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엄마는 그날 하얀 저고리를 입었어. 화장도 안 하고 꾸미지도 않고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 혼례가 끝나고 김대식네 집으로 가야 할 때 너를 데리고 왔더라. 너는 엄마 손을 잡고 울면서 소리쳤지. 엄마 가지 마. 엄마 나랑 같이 살아. 내 엄마는 너를 안아주면서 울었어. 순덕아,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을 수가 없었어. 내 엄마한테 달려가서 말했지. 언니, 아직 늦지 않았어. 돌아와.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하지만 내 엄마는 고개를 저었어. 영자야, 이미 돈을 받았어. 순덕이 수술도 했어. 이제 돌아갈 수 없어. 그리고 내 엄마는 떠났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지. 내가 너를 안아줬어. 그날 밤 너는 내 품에서 울다가 잠들었어. 저는 영자 언니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50년 전 그날처럼 영자 언니가 제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순덕아, 내 엄마는 평생 너를 사랑했어. 비록 곁에 있지 못했지만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어. 저는 고개를 들어 영자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그 후로 어머니는 어떻게 사셨어요? 영자 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내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가끔 내 엄마를 만났어. 김대식네 집은 다음 마을에 있었거든. 내 엄마는 정말 힘들게 사셨어. 김대식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으니까. 밤에 악몽을 꾸면서 소리 지르고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내 엄마는 그런 사람을 돌보면서 살았어. 농사도 짓고 집안일도 하고. 하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 가끔 내가 물으면 괜찮다고만 했어.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어머니는 왜 저에게 이 이야기를 안 하신 걸까요? 영자 언니는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순덕아, 내 엄마는 내가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 게 싫었어. 내가 자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게 싫었어. 그래서 차라리 내가 자기를 미워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나 봐. 적어도 그러면 너는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 죄책감 없이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언니, 저는 정말 나쁜 딸이에요. 어머니를 평생 원망했어요. 돈 때문에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어요. 영자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덕아, 넌 몰랐던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7살 아이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니? 그리고 내 엄마도 말하지 않았잖아. 내 엄마가 선택한 거야. 침묵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저는 어른이 되고 나서도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를 낳고 나서도 제대로 효도 한 번 못했어요. 심지어 돌아가시기 전날도 저는 가지 않았어요. 남편 문경원이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여보, 이제 자책하지 마시오. 지금이라도 진실을 알았으니 다행이 아니겠소.
영자 언니가 말했습니다. 순덕아, 내 엄마가 편지를 남겼다며? 네, 봉인된 편지요. 아직 못 읽었어요. 그럼 읽어봐. 분명 내 엄마의 진심이 담겨 있을 거야. 저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영자 언니가 그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 편지는 내 엄마가 5년 전에 썼어. 5년 전이요? 응. 그때 내 엄마가 내게 말했어. 영자야, 내가 죽으면 이 편지를 순덕이에게 전해줘. 나는 물었지. 왜 직접 주지 않냐고. 내 엄마는 말했어. 살아있을 때는 줄 용기가 없대. 차라리 죽고 나서 읽게 하는 게 낫대. 저는 편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직도 뜯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영자 언니가 말했습니다. 순덕아, 한 가지 더 말해줄 게 있어. 뭔데요, 언니? 김대식 말이야. 계부요? 응, 그 사람. 사실은 좋은 사람이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영자 언니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김대식은 정신장애가 아니었어. 전쟁 후유증이었지. 요즘 말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6.25 때 참전했다가 끔찍한 일을 겪었대. 그래서 가끔 악몽을 꾸고 이상한 행동을 했던 거야. 하지만 본성은 착한 사람이었어. 내 엄마를 정말 소중히 대했어. 그리고 너도 자기 친딸처럼 아꼈어.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저는 그 사람을 평생, 그래, 너는 그 사람을 싫어했지. 무서워했고, 하지만 그 사람은 너를 사랑했어. 내 엄마가 너를 보러 갈 때마다 함께 갔거든. 비록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지만, 그 사람도 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면서 기뻐했어.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모든 것이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영자 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순덕아, 내 엄마는 행복했어. 비록 힘든 삶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고 건강하고 성공했으니까. 그게 내 엄마한테는 최고의 보상이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얼마나 무조건적이었는지, 그리고 저는 그 사랑을 평생 오해하고 살았다는 것을. 영자 언니의 집을 나와 차에 탔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 문경원도 침묵했습니다. 그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을 뿐입니다. 고향 마을을 벗어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0년 전 어머니가 저를 업고 걸었을 그 길. 어머니가 마을 사람들에게 무릎 꿇고 빌었을 그 집들. 어머니가 120만 원을 받고 떠났던 그 마을.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여보, 괜찮소?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영자 언니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내 엄마는 내가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 게 싫었어. 내가 자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게 싫었어. 어머니는 평생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으심으로써 저를 자유롭게 하려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 민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고향 다녀오셨어요? 응, 민철아. 어떠셨어요? 저는 민철을 안아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포옹에 민철은 당황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내가 고마워서, 내가 건강하게 자라줘서, 의사가 되어줘서, 내 외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민철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이야기 들으셨나 봐요? 응, 다 들었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일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8배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신 어머니, 홀로 딸을 키우며 가난과 싸우셨던 어머니, 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어머니, 그리고 평생 딸의 미움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사랑하신 어머니.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살던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옷장, 오래된 이불, 작은 서랍장. 저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물건들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묵주, 낡은 성경책, 그리고 작은 앨범 한 권. 저는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제 어린 시절 사진이 있었습니다. 7살 때 찍은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 중학교 졸업식 사진, 고등학교 수학여행 사진, 대학교 졸업식 사진, 결혼식 사진, 민철이 태어났을 때 사진.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이 그 앨범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곁에 계시지 못했지만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진 뒤에는 어머니의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1968년 4월, 순덕이 초등학교 입학,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1974년 2월, 순덕이 중학교 졸업, 공부 잘해서 자랑스럽다. 1980년 2월, 순덕이 대학 합격, 선생님이 된다니 기쁘다. 1983년 11월, 순덕이 결혼식,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다. 1985년 3월, 손자 민철이 태어남, 건강하게 자라길. 어머니는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을 축복하고 계셨습니다. 비록 멀리서였지만, 비록 제가 알지 못했지만, 저는 앨범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머니처럼.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김대식과 함께 살았던 집을 찾아가기로. 남편 문경원이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여보, 혼자 가기 힘들 거요. 내가 옆에 있을게. 우리는 다시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마을로. 어머니가 50년을 사셨던 그곳으로. 집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작은 단층집. 마당에는 텃밭이 있었고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지금은 빈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대식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 후 우리 집으로 오셨으니까요.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은 잡초가 자라 있었지만 집은 의외로 깨끗했습니다. 누군가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거실, 낡은 소파, 오래된 텔레비전, 모든 것이 소박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한쪽에는 작은 화장대가 있었습니다. 거울 옆에는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와 민철의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방에서 매일 저희 사진을 보셨던 겁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모두 어머니가 쓰신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보내지 않은 편지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중 하나를 펼쳤습니다. 순떡아, 엄마야. 오늘은 내 생일이구나. 30살이 되었네. 엄마는 축하 전화도 못하지만 여기서 너를 위해 기도한단다. 건강하게 잘 살아라. 엄마가 사랑한다. 다른 편지를 펼쳤습니다. 순떡아, 오늘 민철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영자한테 들었단다. 엄마는 너무 기쁘구나. 우리 손자가 학교에 가다니. 엄마도 보고 싶지만 참아야지. 너희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또 다른 편지. 순덕아, 오늘 내가 교장 선생님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엄마는 정말 자랑스럽단다. 내가 선생님이 되고 교장까지 되다니. 엄마가 평생 꿈꾸던 일이야. 내가 이루어줘서 고맙구나. 어머니는 평생 저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를 쓰고 계셨던 겁니다. 수십 통의 편지, 모두 사랑과 그리움으로 가득한 편지들. 저는 편지들을 한 장 한 장 읽었습니다. 눈물로 글씨가 흐려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남편 문경원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장모님은 평생 당신을 사랑하셨소.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왜 몰랐을까요? 왜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문경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요. 보지 않았던 거지. 우리는 때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가장 못 보는 법이요. 저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감나무 아래에 작은 평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앉아서 쉬던 곳일 겁니다. 저는 그 평상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평상에 앉아 계신 어머니, 저를 생각하시는 어머니, 손자를 그리워하시는 어머니, 하지만 다가갈 수 없어 멀리서만 바라보시던 어머니.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순떡아, 괜찮아. 엄마는 행복했어.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편지를 읽어야 할 때라는 것을, 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편지를, 봉인된 그 편지를. 저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준비되었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알아야 해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저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순덕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엄마는 살아있을 때 이 말을 할 용기가 없었단다. 내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솔직해지는 법이지. 그래서 이 편지를 쓴다. 순덕아, 너는 엄마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단다. 내 아빠는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했지만 엄마에게는 내가 있었어.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충분했지. 우리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어. 내가 엄마 손을 잡고 걷던 그 시절이 엄마는 가장 좋았단다. 하지만 1968년 3월
그 끔찍한 날. 내가 쓰러졌을 때 엄마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엄마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 어떻게 해서든 너를 살려야 했어. 엄마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빌었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그때 엄마는 깨달았단다. 이 세상에서 너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엄마가 가진 건 엄마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글씨가 흐려져 보였습니다. 순덕아, 엄마는 후회하지 않아. 너를 살리기 위해 김대식에게 시집간 것을. 사람들은 엄마가 돈 받고 팔려갔다고 했지만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엄마는 너를 사랑해서 선택한 거야. 엄마 자신보다 내 생명이 더 소중했으니까. 김대식은 좋은 사람이었어. 비록 전쟁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었지만 엄마를 소중히 대해줬어. 그리고 너를 자기 친딸처럼 아껴줬어. 비록 너는 그 사람을 싫어했지만 그 사람은 멀리서라도 내가 잘 자라는 걸 보면서 기뻐했단다. 순덕아, 엄마가 가장 미안한 건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한 거야. 내가 학교 갈 때, 상 받을 때, 졸업할 때 엄마는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내 결혼식 때도, 민철이가 태어났을 때도 엄마는 손님처럼 서 있어야 했지. 하지만 그것도 엄마가 선택한 거야. 내가 엄마 때문에 눈치 보는 게 싫었어. 내가 엄마 때문에 상처받는 게 싫었어. 차라리 엄마를 미워하면서 자유롭게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순덕아, 엄마가 죽기 전에 너를 보고 싶었어. 하지만 너는 오지 않았지. 괜찮아. 엄마는 이해해. 내가 엄마를 용서하지 못한 것도 엄마가 평생 설명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이제 이 편지로 알았으면 좋겠구나.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엄마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너를 낳은 거야.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 너를 키운 거야. 비록 곁에서 못 키웠지만 내가 훌륭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했어. 순덕아, 이제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엄마를 미워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줘. 엄마는 평생 너를 사랑했어.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너를 버린 적이 없어.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었어. 비록 내가 볼 수 없었을지라도. 사랑하는 내 딸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라. 민철이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란다. 사랑한다. 내 딸아. 영원히 사랑한다. 내 엄마 이금래. 저는 편지를 다 읽고 주저앉았습니다. 50년 동안 쌓였던 모든 오해가 무너졌습니다. 50년 동안 품었던 모든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사랑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너무나 깊고 너무나 무조건적인 그 사랑.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내 딸아. 엄마는 괜찮아.
저는 어머니의 편지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 문경원은 말없이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여보, 어머니 무덤에 가야겠어요. 지금 가시겠소? 네, 지금 당장요. 우리는 차를 몰고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잠들어 계신 곳, 일주일 전에 장례를 치른 그곳, 묘지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무덤 앞에 섰습니다. 아직 흙이 새로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 이금래 1936년부터 2025년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비석에 이마를 댔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순덕이에요. 이제야 왔어요. 너무 늦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평생 어머니를 오해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돈 때문에 저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갔다고 믿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어요. 어머니는 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거였어요. 어머니의 인생을, 행복을, 모든 걸 포기하신 거였어요. 저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 읽었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평생 저를 지켜보셨다는 것도 알았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50년 된 낡은 통장. 이것도 찾았어요. 지참비 120만 원. 순덕이 수술비라고 적힌 이 통장. 어머니, 이게 제 목숨값이었군요. 어머니의 인생값이었군요. 저는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너무 나쁜 딸이었어요. 평생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를 낳고 나서도 어머니를 제대로 대해드리지 못했어요. 심지어 돌아가시기 전날도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고 싶어 하셨는데 저는 가지 않았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그게 마지막이 될 줄도 모르고.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저는 무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오열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돌아보니 아들 민철이 서 있었습니다. 민철아, 너 어떡해? 아버지한테 전화 받았어요. 여기 계신다고. 민철도 어머니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저 민철이에요. 할머니 손잡.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잘 몰랐어요. 어릴 때부터 자주 뵙지 못했고, 할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민철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할머니가 엄마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민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영웅이셨어요. 평범한 시골 여인이었지만 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바친 영웅이셨어요. 저는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래, 민철아. 내 말이 맞아. 내 할머니는 영웅이셨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해는 완전히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민철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할머니에 대해 알아본 게 있어요. 뭔데, 민철아? 김영수 교수님께 다시 연락드렸어요. 할머니에 대해 더 여쭤보고 싶어서요. 민철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할머니가 1년에 한두 번씩 병원에 오셨대요. 엄마 건강 기록을 확인하러요. 저는 이미 김영수 교수에게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그건 알아.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어. 아니에요, 엄마. 더 있어요. 민철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오실 때마다 돈을 기부하셨대요. 뭐라고? 심장병 어린이들을 위한 기금이요. 매번 10만 원씩 1970년부터 2020년까지 50년 동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0년 동안? 네. 교수님이 기록을 찾아보셨대요. 할머니 이름으로 된 기부 내역이 정확히 500만 원이었대요. 10만 원씩 50번.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다고? 민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할머니가 그러셨대요. 자기 딸이 살아난 건 기적이라고. 그러니 다른 아이들도 살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비록 적은 돈이지만 보탬이 되고 싶다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으면서도 다른 아이들을 위해 기부를 하셨던 겁니다. 민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제가 심장내과를 선택한 것도, 응? 할머니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니? 민철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였어요. 할머니 댁에 갔을 때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민철아,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저는 그냥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러셨어요. 그럼 심장을 고치는 의사가 되렴. 세상에는 심장이 아파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단다. 내가 그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 저는 그때 별 생각 없이 알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심장내과를 선택한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라 민철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네.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니 할머니는 엄마가 심장 수술을 받았던 걸 제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직접 말씀하시진 못하고 대신 저한테 그런 길을 권하신 거죠. 저는 어머니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손자가 심장을 고치는 의사가 되어 딸처럼 아픈 사람들을 살리길 바라셨던 겁니다. 민철이 말했습니다. 엄마, 김영수 교수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는데?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병원에 오셨을 때가 작년 가을이었대요. 작년 가을? 네. 할머니가 넘어져서 입원하셨을 때요. 그때 교수님을 찾아뵙고 부탁하셨대요. 민철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제 나이도 많고 얼마 못 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 딸 순덕이를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순덕이는 어릴 때 심장 수술을 받았으니 평생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죽고 나면 딸이 걱정입니다. 제발 딸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죽는 순간까지도 저를 걱정하셨던 겁니다. 당신 몸이 아픈데도, 당신이 얼마 못 살 것 같은데도
정작 걱정하신 건 저였던 겁니다. 민철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그래서 교수님이 저한테 연락하셨던 거예요. 작년에 제가 병원에 들어왔을 때 교수님이 저를 따로 부르셔서 말씀하셨어요. 내 어머니는 어릴 때 심장 수술을 받았으니 잘 챙겨드려라. 정기검진 꼭 받게 하고 무리하지 않게 하라고. 저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교수님이 어떻게 우리 엄마 병력을 아시나 했죠.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할머니가 부탁하셨던 거였군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왜 평생 혼자 그 모든 걸 짊어지셨어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저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 하지만 그 바람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떡아, 그게 엄마니까. 엄마는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란다.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냥 내가 살아있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저는 무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남편 문경원과 아들 민철도 함께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딸이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셨는지, 이제 딸은 어머니를 기억할게요. 평생 어머니를 가슴에 품고 살게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도 민철이를 사랑할게요. 어머니의 사랑을 이어갈게요. 저는 민철을 끌어안았습니다. 민철아, 엄마가 사랑한다. 민철도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 문경원이 말했습니다. 여보, 저기 좀 보시오. 남편이 가리킨 곳을 보니 어머니 무덤 옆에 작은 비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읽어보았습니다. 고 김대식. 1935년부터 2015년. 6.25 참전용사. 사랑하는 아내 이금래와 영원히.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와 김대식은 나란히 묻혀 계셨던 겁니다. 평생을 함께 하셨고 죽어서도 함께 계시는 겁니다. 비석 뒤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여인과 그녀를 평생 사랑한 남자. 저는 김대식의 무덤 앞에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저씨, 아니 아버지, 평생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그 호칭, 용서해 주세요. 제가 평생 아버지를 오해했어요. 아버지도 좋은 분이셨는데 저는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사랑해 주셔서, 어머니 곁을 지켜주셔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김대식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소? 나는 행복했소. 금내와 함께여서. 저는 두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나란히 누워 계신 두 분. 어머니 이금래, 그리고 김대식. 한 분은 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고, 한 분은 그런 여인을 평생 사랑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영웅이었습니다. 평범한 시골 사람들이었지만 사랑으로 위대해진 영웅들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두 무덤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깊게, 진심으로. 어머니,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딸이 남은 인생 잘 살게요. 어머니가 바라셨던 대로 행복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사랑하며 살게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별빛 속에서 어머니의 미소를 보았습니다. 잘했어, 내 딸아. 이제 괜찮아.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단다. 우리는 묘지를 떠났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두 무덤이 어둠 속에서도 보였습니다. 별빛 아래 고요히 누워 계신 두 분. 저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120만 원을 주고 살려주신 이 심장. 어머니의 인생값으로 산 이 생명.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심장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그리고 어머니처럼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머니가 바라신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걷던 그 길을 다시 걷는 꿈.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웃으셨습니다. 순덕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이제 알아요. 엄마가 항상 제 곁에 계셨다는 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평화의 눈물이었습니다. 남편 문경원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잘 주무셨소? 네, 오랜만에 편히 잤어요.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겨울 아침 햇살. 여보, 오늘 뭐 하실 계획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방을 정리하려고요. 혼자 하시겠소? 아니요, 당신이 도와주세요. 우리는 함께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며 정리했습니다. 낡은 옷들, 오래된 책들, 그리고 사진들. 모든 물건에 어머니의 흔적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들을 슬픔이 아닌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서 또 하나의 작은 상자가 나왔습니다. 열어보니 제가 어릴 때 만든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치원 때 그린 그림, 초등학교 때 쓴 편지, 엄마 사랑해요라고 적힌 종이.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평생 간직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그 종이를 꺼내 읽었습니다. 7살 때 제가 쓴 글씨.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저는 그 종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린 저는 어머니를 사랑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이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오해 때문에. 그리고 이제 50년이 지나서야 다시 사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장모님은 평생 이걸 간직하고 계셨군요. 네, 어머니는 모든 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들 민철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쉬는 날이라서 왔어요. 들어와, 민철아. 민철은 어머니 방으로 들어와 함께 정리를 도왔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민철이 가리킨 곳에는 액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민철의 의사 면허증 사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복사해서 액자에 넣어두신 것이었습니다. 뒤에는 어머니의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손자 민철이
심장을 고치는 의사가 되었구나. 할머니는 정말 자랑스럽단다. 2010년 3월. 민철은 그것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민철을 안아주었습니다. 민철아, 할머니가 얼마나 너를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아니? 네, 엄마. 이제 알겠어요. 우리는 오후 내내 어머니 방을 정리했습니다. 버릴 건 버리고 간직할 건 간직하며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해가 질 무렵 정리가 끝났습니다. 방은 깨끗해졌지만 어머니의 온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 드리는 편지를, 사랑하는 어머니께. 이제야 편지를 씁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쓰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펜을 듭니다. 어머니, 저는 평생 어머니를 오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120만 원. 지금은 큰 돈이 아니지만 1968년에는 엄청난 거금이었습니다.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는 자신을 파셨습니다. 아니, 파신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딸을 사랑해서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머니는 5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저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자유롭게 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죄책감 없이, 부담 없이.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희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머니가 무엇인지. 어머니는 제 영웅입니다. 평범한 시골 여인이셨지만 누구보다 위대한 영웅이셨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평생 어머니를 원망했던 불효를. 하지만 저도 이제는 어머니처럼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며 용서하며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주신 이 생명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살려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딸순떡 올림. 저는 편지를 다 쓰고 접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어머니 무덤에 가져가 태웠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연기를 보며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받아주세요. 딸의 마음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며칠 후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어머니처럼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사는 모든 자녀들을 위해. 저는 지역 신문사에 연락했습니다. 기자가 찾아왔고 저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통장을 보여주었고 편지를 보여주었고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기사를 썼습니다. 지참비 120만 원. 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판 어머니의 이야기. 기사가 나가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도 부모님께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효도해야겠습니다. 눈물 없이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반응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어머니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한 달 후 저는 김영수 교수를 다시 찾아뵈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결정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기부하셨던 것처럼 저도 심장병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하고 싶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씩 평생 하고 싶습니다. 김영수 교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장모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박순덕 씨,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장모님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드는 게 어떻겠습니까? 심장병으로 수술받은 아이들 중에서 의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거죠. 저는 그 제안에 눈이 번쩍 떴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금내 장학금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들 민철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엄마, 저도 할머니 이름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요. 무슨 봉사활동? 시골 지역에 무료 심장 검진 봉사요. 할머니가 사셨던 그런 곳에 계신 분들은 병원이 멀어서 검진을 못 받잖아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검진해 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민철아,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거야.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저는 어머니 무덤에 꽃을 심었습니다. 할미꽃.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꽃. 어머니, 봄이 왔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계절이죠. 저도 이제 봄을 맞이했어요. 마음의 봄을. 어머니 덕분에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녹았어요. 꽃을 심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지금이라는 것을 너무 늦기 전에 저는 집으로 돌아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영희야, 나 순덕이야. 오랜만이지? 그동안 잘 지냈어? 미안해. 그동안 연락 못해서. 이번 주에 만날까? 밥이라도 같이 먹자.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날 저녁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남편 문경원, 아들 민철, 그리고 저.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민철아. 사랑한다. 제가 표현을 잘 못했지만 당신들이 있어서 제가 살아갑니다. 남편이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오. 민철도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아빠.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를 위해.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 오늘 나는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50년 동안 나를 짓눌렀던 오해와 원망에서 어머니는 나를 버린 게 아니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다. 그 사랑을 이제야 알았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알게 되어 다행이다. 이제 나는 어머니처럼 살고 싶다. 사랑하며 용서하며 누군가를 위해 살고 싶다. 어머니가 내게 주신 생명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그것이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는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딸이 이제 잘 살게요. 어머니가 바라셨던 대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랑하며 살게요. 그리고 언젠가 어머니를 다시 뵐 때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어 있을게요.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별이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 딸아. 잘하고 있어.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단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이해한 지금, 저는 비로소 완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어머니는 육신으로는 떠나셨지만, 사랑으로는 영원히 제 곁에 계신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압니다. 어머니가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생명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을 이어가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히.